제16화 1948년 2월 29일이 여유롭게 시작되었다. 리처드는 고개를 숙여 사비나에게 입을 맞추고 집에서 나와 상쾌한 부쿠레슈티 공기 속으로 들어갔다. 호리호리한 39살의 목사 리처드는 올테니가에서 고풍스러운 바카레슈티 지역을 지나 교회까지 얼마 되지 않는 구불구불한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기저기 자동차가 주차된 익숙한 보행길이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들 활동은 뜸했다. 고요한 일요일 아침에 모험에 나선 리처드는 아무 곳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날 아침에 전할 설교의 요점들을 생각했다. 거리를 따라 머리 위로 우뚝 솟은 유서 깊은 건물들이 부쿠레슈티의 다채로운 역사를 상기시켜 주었다. 리처드는 지그재그로 난 길을 지나 자신이 섬기는 루터 교회로 향했다. 30분 뒤에 그곳에서 아내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에 리처드는 기독교인 청년 한 쌍의 결혼식을 집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마음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주일 아침마다 되풀이해온 일상을 정확히 따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왔다. 산에 둘이 뛰어내리더니 리처드를 붙잡았다. 그 순간 리처드는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다. 리처드는 교회에서 아내를 만나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오후에 결혼식도 집례하지 못하게 되었다. 잠시 후 사내들은 권총으로 리처드의 관자놀이를 누르면서 승합차 뒷자리에 강제로 밀어넣었다. 리처드가 비밀경찰 간부들에게 납치된 것이었다. 승합차는 알 수 없는 목적지를 향해 쏜살같이 거리를 질주했다. 리처드는 자동차 창문을 통해 주변 환경을 몰래 흘깃거렸으나 그를 체포한 자들이 무자비하게 때리는 탓에 제대로 집중하여 볼 수 없었다. 중심가를 벗어난 승합차는 탑처럼 높이 솟은 철문 앞으로 접근하면서 속도를 늦추었다. 리처드는 납치당하여 체포된 지 몇 주 만에 감방에서 자살한 정치인지인 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나도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까? 리처드는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그때 리처드는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가 성경에 정확히 366번 나온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366번이면 윤년을 포함하여 하루에 한 번씩 꼬박 1년에 해당하는 숫자였다. 리처드는 자신이 윤년 2월 29일에 납치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짓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그 366이라는 숫자가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었다. 리처드는 자신의 감방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다. 리처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문과 학대와 질병을 견딜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의 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한 죽음까지도 견딜 수 있었다. 납치되기 전날 밤 리처드와 사비나는 집에서 친구 몇 명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친구들 중 한 명이 자살한 그 정치인에 관하여 말했다. 그 사람 분명히 감방에서 지옥을 경험했을 거야. 그러자 또 다른 친구가 물었다. 리처드, 지옥이 뭐라고 생각해요? 리처드가 생각에 잠긴 순간 승합차 뒤에서 철문 빗장이 쾅 닫혔다. 리처드는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듣게 될 소리 가운데 하나일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지옥은
어두컴컴한 데 홀로 앉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기억하는 거죠. 리처드는 지옥이 뭐냐고 묻는 친구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었다. 리처드가 사비나에게 입을 맞추고 교회로 떠난 지 30분이 지났을 때 사비나도 남편이 교회 갈 때 자주 걷는 길을 따라 교회로 향했다. 교회에 도착한 사비나는 선교회 회장 소라임 목사가 초조하고 심란한 표정으로 집무실에서 서성거리는 것을 보았다. 리처드가 아직 안 왔어요. 하지만 워낙 많은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이니까 갑자기 급한 약속이 생각나서 여기에 와야 한다는 것을 깜빡한 게 분명해요. 소라임 목사가 말했다. 하지만 30분 후에 여기서 보자고 남편이 약속했어요. 사비나는 다른 약속이 있다는 말을 남편에게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라임 목사에게 말했다. 그러자 소라임 목사가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만났을지도 몰라요. 올 겁니다. 리처드 없이 소라임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사비나는 친구들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남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자, 걱정 말아요. 예배가 끝난 뒤에 소라임 목사가 말했다. 워낙에 알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 언젠가 여름 수련회 때 리처드가 아침에 신문을 사러 나가더니 점심시간이 돼서야 아침 먹으러 못 올 것 같다고 전화했던 것 기억나죠? 사비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스러운 마음은 더 커졌다. 그날 오후 사비나는 주일마다 늘 하던 대로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여 교회 친구들에게 대접했고 그들은 사비나가 손수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많은 이들에게는 그 점심 식사가 일주일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었으나 사비나는 이미 식욕이 사라져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다. 손님들이 먹고 노래하는 동안 사비나는 리처드가 급한 용무가 갑자기 생각나서 다른 데 갔다가 곧 돌아오기를 바랐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문을 열고 들어와 웃으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사비나는 그런 남편을 용서해 줄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모든 일이 제자리를 찾게 되기를 희망했다. 소라임 목사가 결혼식을 집례한 뒤 사비나는 부쿠레슈티의 모든 병원에 전화를 해보았다. 리처드가 교통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사비나는 수많은 응급실을 정신없이 찾아다녔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어디에서도 리처드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먼저 교회로 갈 테니 30분 후에 만나자는 그의 약속만 사비나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이었다.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고 저녁이 밤에 파묻혀도 리처드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사비나는 말없이 문간에 서서 남편을 기다렸다. 그렇게 몇 시간이 흐른 뒤 사비나는 자신이 우려했던 일이 리처드에게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산주의 비밀경찰은 승합차에서 리처드를 거칠게 끌어내려 본부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들은 리처드의 넥타이를 풀고 주머니에서 신분증과 서류들을 꺼낸 다음 옷을 벗겼다. 죄수들이 구두끈으로 목을 매는 사고가 빈번했으므로 그들은 리처드의 구두끈도 거칠게 풀어 치웠다. 지금부터 너는 바실 게오르게스쿠다. 비밀경찰 한 명이 말했다. 그것은 어떤 죄수의 신분도 위장할 수 있을 만큼 흔한 이름이었다. 리처드가 유명한 인물인데다가 검찰의 기소를 피하는 재주는 있었지만 그렇게 흔한 이름을 붙여놓으면 교도관들조차도 그의 신분을 알 수 없었다. 그렇게 리처드라는 인물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것이다. 부쿠레슈트의 한 중심가에 있는 감옥 칼레아 라오베이는 새로 생긴 곳이라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 감옥의 첫 번째 죄수 리처드는 자기가 거기 잡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을 지지하는 이들이 꿈에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리처드의 콘크리트 감방은 좁고 원시적이었다. 죄수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벽 높은 곳에 낸 창문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왔다. 리처드는 방구석에 놓인 양동이 바로 옆에 있는 널빤지 침대에 앉아 신문관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림은 언제나 감옥 생활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다. 지옥 같았다. 리처드는 신문관들이 자기에게 퍼부을 질문들과 자신의 저항을 꺾기 위해 쓸 고문 기술들을 상상했다.
비밀 경찰은 육체적 고통을 주겠다고 다른 죄수들을 위협하여 많은 정보를 빼냈다. 그러나 납치 과정에서 리처드가 느꼈던 두려움은 이제 물러가고 없었다. 대신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당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 리처드는 자신을 납치한 자들이 최악의 육체적 고통을 안겨주더라도 하나님께서 버텨낼 힘을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리처드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리처드는 주변에 둘러싸인 돌들처럼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자신을 그 감옥에 데려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다. 리처드와 사비나는 자신들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이제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 이 감옥 벽 안에서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기회들을 꽃피우게 될까? 교도관들과 어떤 우애를 다지게 될까? 리처드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리처드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 칼레아 라오베이 감옥에 홀로 고립되어 고통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교도관들과 다른 죄수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했다. 공산주의자들은 리처드뿐만 아니라 사비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했다. 사비나는 배고표도 받지 못했고 일자리도 얻지 못했다. 음식을 구하는 것이 한 주 한 주 도전이 되었다.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사비나가 관리들에게 따져 물었다. 그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그건 당신 문제지? 사비나는 몇 개월 동안 리처드의 행방을 백방으로 수소문하면서 혹시라도 무슨 정보를 얻을까 싶어 관공서를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지위가 높든 낮든 관리들은 하나같이 사비나의 요청을 거절했고 그녀의 남편을 잡아 가두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비나는 밤마다 창문 옆에 앉아 흐느끼며 기다렸다. 어쩌면 오늘 밤에 올지도 몰라. 사비나는 혼잣말을 했다. 어쨌거나 전에 나치 파시스트들은 리처드를 보통 일주일이나 보름 감금한 뒤에 풀어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치 파시스트들은 이제 공산주의자들에게 권력을 빼앗겼고 공산주의자들은 나치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사비나는 최고 상급기관에 말해보기로 결심하고 내무부를 찾아갔다. 사비나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죄수들이 종종 거기 지하에 감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랑하는 이들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는 가족들이 그 건물에 와글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사비나는 2층 민원실로 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인민의 적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위쪽 벽에 붙은 표에 그렇게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사비나는 앞에 줄 서 있는 여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공산당 관리들은 여인들의 애달픈 간청을 경청하고 심지어 서류처를 샅샅이 뒤지지만 실종자 명단이 기록된 페이지를 뒤적이며 이름을 찾는 척할 뿐이다. 파일 캐비넷을 활짝 열어놓고 사연을 기록하지만 대답은 언제나 같다. 기록상으로는 그들의 남편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대답한다는 것이었다. 내무부 관리들은 사비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각본에 짜인 그대로 대답했다. 사비나는 풀이 죽어 좌절한 채 건물을 나왔다. 사비나는 스웨덴 외교관 로이터스 베르트와 접촉하여 도움을 청해보기로 하였다. 소라인 목사가 사비나와 동행하여 그를 만났다. 전에 그 사람이 리처드를 구해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비나는 이번에도 그가 리처드를 빼내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 외교관의 본국 상관들은 현명하게 처신하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자신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리처드에 관한 단서들을 있는 대로 수집했다. 스웨덴 외교관이 루마니아 외무부 장관 아나 파우커에게 리처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외무부 장관이 말했다. 우리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원브란트 목사는 기근 구제 사역을 위해 맡고 있던 돈가방을 갖고 다른 나라로 튀었어요. 지금 덴마크에 있다는 첩보가 있죠. 명백한 허위 정보에 개의치 않고 그 외교관이 루마니아 수상 그로차에게 리처드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수상은 태연하게 말했다.
그래서 지금 원브란트가 우리나라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증거를 대세요. 그러면 풀어주죠.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사비나는 리처드를 찾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본 데다가 더 이상 리처드를 위해 나서줄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비나는 뇌물을 써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다.